당신이 지금껏 정답이라고 믿고 따랐던 그 도덕적 신념들이 사실은 당신을 평생 가난하고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가스라이팅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사회가 주입한 거대한 매트릭스 속에서 서서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폭로한 인간 본성의 충격적인 민낯은 단순히 철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의 법칙이자 상위 1%의 주인으로 올라서느냐, 아니면 영원히 남의 뒤만 쫓는 노예로 남느냐를 결정짓는 잔혹한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차가운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오해한 채 획일화된 경주마처럼 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학창 시절 당신의 개성을 거세했던 그 교묘한 시스템을 기억하십시오. 학생다움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긴 머리를 자르고 치마 길이를 재던 그 가위질은 당신의 야성을 거세하고 길들여진 가축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니체는 이 비극적인 현상을 노예의 도덕이라 명명했습니다. 약자들이 스스로의 무능함을 착한 선으로 포장하고 강자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악으로 규정하며 만든 비겁한 자기합리화의 굴레입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이 원리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대중이 몰려가는 곳에 안전함이 있다고 믿으며 뇌동매매를 일삼는 개미들의 심연에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집단의 목소리에 편승하려는 모해적 근성이 숨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며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당신의 투자 신법은 결국 누군가가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승부사는 대중의 도덕과 기준을 초월하여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자이며, 니체는 이를 주인의식을 가진 초인, 즉 아모르 파티의 화신이라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의 노예로 살며 평생 누군가의 수익률을 깔아주는 밑거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당신 내면의 야수를 깨워 기존의 가치를 파괴하고 스스로가 삶의 입법자가 될 것인지를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약함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결핍과 욕망을 직시하고 폭풍우 치는 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강철 같은 멘탈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당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창조하십시오. 니체가 던진 이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질문은 당신의 안일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당신은 과연 주인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안락한 노예의 침대에서 깨어나기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챕터 1. 외부 가치관이 당신의 인생을 지배하는 방법. 현대 철학의 파괴적인 혁명가 니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이 씌워준 낡은 안경을 통해 세상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성공의 공식, 즉 인류 대학과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리는 일들이 사실은 당신이라는 고요한 불꽃을 끄기 위한 거대한 사회적 장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진짜 인생은 시작됩니다. 니체는 인간의 시선을 외부의 허상에서 거두어 오직 내면의 심연으로 돌려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으라는 그의 외침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던 낡은 기둥을 부수고 그 잔해 위에서 진정한 나를 다시 세우라는 위대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고 착각하지만, 냉정히 말해 그 선택의 파랄은 외부에서 주입된 데이터의 결과값일 뿐입니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대중의 공포와 탐욕에 휩쓸려 고점에서 매수하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개미들의 비극적인 투자 신법과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차트의 숫자에 영혼을 저당 잡힌 채 군중의 뒤를 쫓는 행위는 니체가 그토록 경멸했던 노예, 근성의 전형입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수익률에 목매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삶은 결코 당신을 강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가치를 검토 없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는 평생 약자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인이 아닌 노예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자기 발견은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가치 체계를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인간을 죄인이라는 틀에 가두었듯 현대 사회는 자본과 효율이라는 족쇄로 당신의 영혼을 옥죄고 있습니다. 성공의 기준과 행복의 정의마저 외주를 준 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마치 타인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복사해 놓고 내 자산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요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그 껍데기를 단호하게 걷어내십시오. 화려한 수식어와 사회적 타이틀을 모두 삭제했을 때 드러나는 그 거칠고도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회에 대한 반항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요동치는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강자의 철학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종목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챕터 2. 르상티망, 약자의 심리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 니체 철학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가장 잔혹하고도 예리한 칼날은 바로 르상티망이라 불리는 원한과 복수심의 감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자를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나의 무능함을 선으로 둔갑시키는 인간 본성의 가장 비겁하고 교묘한 자기기만 시스템입니다. 원래 인간의 순수한 본성은 갓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아기들은 배가 고프면 울고 기쁘면 웃을 뿐 자신에게 우유를 늦게 준 상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며 사악한 존재라고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저 좋고 싫음이라는 투명한 미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감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회라는 냉혹한 정글 속에서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생겨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종잣돈으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친척이나 친구가 운 좋게 급등주를 잡아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 어린 축하가 먼저 나오던가요? 아니면 주식은 도박이야. 갑자기 번 돈은 금방 나간다며 그들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자기합리화가 먼저 고개를 들던가요? 이소부와 속여우가 손에 닿지 않는 포도를 보며 저 포도는 어차피 신 포도일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비루한 모습. 그것이 바로 니체가 폭로한 약자의 전형적인 심리 메커니즘입니다. 내가 도달하지 못한 경제적 자유, 내가 이뤄내지 못한 수익률을 치사하고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심리적 안정을 얻을지는 몰라도 영원히 그 성공의 궤도에 진입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진정한 강자의 멘탈은 결코 르상티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확고한 부의 철학과 자산을 구축한 주인들은 타인의 성공에 일희일비하며 복수심을 불태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의 성취는 그저 좋은 것, 혹은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이라는 미적 구분일 뿐, 그것을 도덕적 잣대로 심판하며 열등감을 배설하지 않습니다. 투자 신법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락장에서 시장을 저주하고 세력을 욕하며
시간을 보내는 자는 노예의 삶을 반복하지만 그 변동성을 자신의 생명력을 증명할 기회로 삼는 자는 주인의 자리에 오릅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은 사실 스스로의 무력함에 대한 방어기제일 뿐입니다. 이제 그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십시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비겁한 위안을 멈추고 당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노예의 사슬을 끊고 초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챕터 3. 기독교 가치관에 숨겨진 르상티망의 함정.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달콤한 위로. 사실은 당신을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 가두기 위해 고안된 가장 잔인한 가스라이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니체가 던진 가장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폭로는 바로 인류를 지배해온 도덕과 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설파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논리 속에 숨겨진 추악한 르상티망의 동리를 발견했습니다. 경제적 강자인 부자를 악으로 규정하고 무능력한 약자를 선으로 포장하는 이 교묘한 프레임은 결국 패배자들의 자기 위안을 신의 축복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돈이 없어도 우리는 인간미가 있다. 돈은 행복과 상관없다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겸손한 모습들이 사실은 강자를 향한 질투와 원한을 숨기기 위한 비겁한 가면이었다고 니체는 일갈합니다. 이것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극복하고 탈출해야 할 당신의 나약한 상태가 거룩한 가치로 격상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가난이 축복이라는 환각제에 취해 있는 사람이 과연 자본의 냉혹한 원리를 공부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 치열하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를 악마화하고 부자들을 부정한 존재로 몰아세우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는 한 당신은 절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나약한 사고의 감옥을 부수고 나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 약자임을 뼈저리게 인정하고 주식 공부와 재테크, 경제의 흐름을 파고들어 스스로를 강자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그 생생하고도 고통스러운 투쟁의 과정을 긍정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의지입니다. 그동안의 근대 철학이 인간의 뜨거운 피와 욕망을 천한 것으로 치부하고 오직 차가운 이성만을 찬양해왔다면 니체는 그 위선을 걷어내고 인간의 본능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복권시켰습니다. 인간을 신의 피조물이나 구원받아야 할 가련한 존재로 보지 않고 요동치는 감정과 생존 본능을 가진 역동적인 존재로 분석한 것입니다. 차트의 숫자에 매몰되어 인간의 광기를 읽지 못하는 투자자가 반드시 실패하듯 이성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는 삶은 결국 파멸로 향할 뿐입니다. 이제 신비주의의 안개를 걷어내고 당신의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무능을 선으로 위장하지 마십시오. 압도적인 실력을 쌓아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현대인에게 전하는 가장 뜨거운 위로이자 냉혹한 생존 법칙입니다. 챕터 4. 진리 추구의 허상과 관점주의 철학. 현대 철학의 파괴자 니체는 진리를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고고한 척하던 전통 철학자들의 가면을 단칼에 찢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진리를 한 명의 여인에 비유하며 그녀를 유혹하기 위해 온갖 화술과 치장을 늘어놓는 남자들의 서툰 몸짓이 바로 철학자들의 진리 탐구였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진리에 집착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 절대 진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 않기에 가질 수 없고 가질 수 없기에 더 미친 듯이 환상에 매몰되는 인간의 비극을 니체는 무서울 정도로 냉철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절대 깨지지 않는 기법을 찾아 유료 강의와 리딩방을 전전하는 이들의 심연에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허상을 쫓는 나약한 노예의 영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니체는 이를 관점주의라는 혁명적인 개념으로 대체합니다. 세상에 불변의 진리란 없으며 오직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진실은 시시각각 변한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완벽한 이데아 같은 것은 현실 도피자들이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합니다. 주식 차트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인 하한가로 보이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절호의 매수 타점으로 보이듯 결국 가치는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니체는 박사학위도 없이 24세라는 젊은 나이에 교수로 임용될 만큼 천재적인 지성을 가졌으나 시대를 앞서간 그의 파격적인 사상은 당대 대중에게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독 속에서도 자신만의 불협화음을 연주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음악적 천재성까지 겸비했던 그는 바그너의 음악 속에서 기존의 형식을 파괴하는 강렬한 생명력을 발견하고 환호했습니다. 전통적인 화음을 거부하고 불협화음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그 파격이 바로 니체가 꿈꾸던 철학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찬양하던 바그너조차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고 상업주의와 타협하는 순간 니체는 단호하게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주관 없는 대중의 박수 소리에 영혼을 파는 행위는 주인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 포트폴리오에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이라는 종목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적인 정답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당신이 서 있는 그 관점이 곧 당신의 진리이며 그 관점을 관철할 수 있는 강력한 멘탈만이 당신을 진정한 부와 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챕터 5. 강한 나로 거듭나기 위한 니체의 메시지. 평생을 지독한 두통과 안구 질환, 그리고 광기 어린 조울증의 지옥 속에서 살았던 한 남자가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승리자의 철학을 완성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삶의 바닥을 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드디어 진짜 나를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프랑스의 의사 자크 로지가 분석했듯 니체의 삶은 그 자체로 거대한 통증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갉아먹는 고통에 굴복하는 대신 그 고통을 연료 삼아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아플 때 비로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토록 무력한가라는 근원적인 의문은 평온한 일상 속이 아니라 폭락하는 계좌, 잔고나 무너진 인간관계의 파편 속에서 싹트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파격적인 천재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덴마크의 기오르 브란데스 역시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고독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타인이 설계한 가치관의 성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릴 때만 그 잔해 위에서 진정한 나를 위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위안 삼았던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거나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라는 나약한 자기합리화는 사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르상티망의 늪에서 걸어나와 차가운 현실을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요구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본 뒤 세력을 탓하거나 운을 저주하며 자신을 달래는 자는 영원히 하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뼈를 깎는 공부를 통해 매매 원칙을 수정해 나가는 사람은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치환하는 강자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자란 단순히 힘이 센 자가 아니라 외부의 노이즈를 차단하고
스스로 가치를 입법하는 삶의 주인입니다. 들레즈가 통찰했듯 현대 철학은 니체의 빚을 지고 살아가지만 정작 니체는 자신의 추종자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니체주의자가 되는 대신 당신만의 이름으로 불리는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길 갈망했습니다. SNS 속 타인의 화려한 일상에 내 행복의 기준을 맞추고 미디어가 가공한 성공의 이미지를 쫓느라 당신의 야성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들이 만든 정상이라는 기준은 당신을 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모든 가치를 뒤집어 엎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장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그 욕망은 진짜 당신의 것입니까? 이 불편한 질문에 답할 용기를 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노예의 사슬을 끊고 당신 인생이라는 포트폴리오의 압도적인 대주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챕터 6.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특별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영원회귀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개념입니다. 똑같은 선택, 똑같은 고통, 똑같은 기쁨이 영원히 되풀이된다면 과연 당신은 지금의 삶을 긍정할 수 있겠습니까?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우리에게 삶에 대한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회귀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 실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개념입니다. 출근길에 불평하며 버스를 타는 당신, 싫은 사람과 억지로 웃으며 대화하는 당신,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처리하는 당신의 모습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생각만으로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영원히 반복해도 후회 없을 삶, 매 순간을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쾌락주의나 즉흥적인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영원회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조차도 의미 있게 만들고 실패의 경험마저도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키는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의, 즉 아모르 파티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의미를 창조해내는 능동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현재를 놓치고 삽니다. 어제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을 후회하고 내일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을 걱정하면서 정작 지금 이 순간은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은 이러한 태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립니다. 만약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과거를 후회하며 보내는 현재를 영원히 반복하고 싶습니까?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지금을 무한히 되풀이하고 싶습니까? 니체 철학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개념은 힘의 의지입니다. 이것은 흔히 권력욕이나 지배욕으로 오해받지만 실제로는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힘의 의지란 모든 생명체가 지닌 근본적인 성장 욕구이며 자기 극복의 의지입니다. 식물이 빛을 향해 자라나고 동물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든 것이 힘의 의지의 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넘어서려는 생명의 본질적 충동입니다. 챕터 7.
니체가 본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과 그 극복. 니체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그가 진단했던 사회의 병리 현상은 오히려 지금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절대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던 초월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신이라는 절대자가 선과 악을 정의해 주고 삶의 목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서면서 과학의 발달과 이성의 성장은 이러한 초월적 근거를 무너뜨렸습니다. 문제는 신이 사라진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백을 견디지 못하고 새로운 우상을 찾습니다. 돈, 명예, 성공, 외모 등이 새로운 신이 되어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SNS의 좋아요, 개수가 자존감을 결정하고 타인의 시선이 행동의 기준이 되며 물질적 풍요가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니체가 보기에 이것은 신을 잃은 인간이 더 저급한 우상에 매달리는 비극적 상황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상실한 현대인은 상대적이고 피상적인 가치들에 집착하며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상황을 마지막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은 더 이상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함과 안전만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도전을 회피하고 위험을 피하며 작은 행복에 만족하는 소시민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행복을 발명했다고 말하며 눈을 깜빡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에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삶의 포기이자 퇴보입니다. 성장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 자기 극복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그저 현재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삶은 인간의 위대한 가능성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니체가 경고했던 마지막 인간의 모습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으면 더 이상 도전하지 않고 적당한 수입이 생기면 성장을 멈추며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이미 아는 것을 반복하고 낯선 경험을 시도하기보다는 익숙한 패턴을 고수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혁신보다는 안정을, 창조보다는 모방을, 도전보다는 보존을 선택하는 사회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디오니소스적 긍정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과 광기의 신으로 삶의 혼돈과 고통까지도 긍정하는 역동적 힘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아폴로는 질서와 이성, 형식과 균형을 대표합니다. 서구 문명은 오랫동안 아폴론적 가치만을 중시해왔습니다. 이성과 질서, 명확함과 체계를 추구하면서 디오니소스적인 생명력과 창조성을 억압해왔습니다. 니체는 이 둘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특히 억압되어 온 디오니소스적 요소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란 삶의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질서뿐만 아니라 혼돈도 삶의 일부로 긍정합니다. 현대인들은 고통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피하려 하고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해소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고통이야말로 성장의 필수 요소라고 말합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없으며 투쟁 없이는 진정한 승리도 없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결국 무의미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니체의 철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오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이렇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들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출근길에 짜증내며 걷던 발걸음이 달라지고 업무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며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 변화합니다. 둘째, 외부에서 주어진 가치 기준을 의식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내가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은 정말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가 주입한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행복의 모습은 진정 나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 진짜 나의 욕망과 가짜 욕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SNS에 올리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험하고 싶은 여행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취가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성취를 추구하게 됩니다. 셋째, 작은 것부터 자기 극복을 실천하십시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이 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려는 노력의 축적입니다. 오늘 하루 게으름을 극복하고 운동을 하는 것, 미루던 공부를 시작하는 것, 불편하지만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 등 작은 자기 극복의 경험들이 모여 결국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넷째,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의미 있게 만드십시오. 니체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의미한 고통이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고통이라도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때와 모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운동선수가 훈련 중에 겪는 고통은 목표를 향한 과정이기에 견딜 수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며 느끼는 힘듦도 성장을 위한 것임을 알면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어려움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무엇을 배우게 할 것인지 생각하십시오. 챕터 8. 니체 철학이 주는 실천적 삶의 지혜. 니체의 관점주의는 현대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가치관의 충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 대립, 문화적 차이 등이 첨예하게 부딪힙니다. 이때 각자가 자신의 관점만이 절대적 진리라고 주장하면 대화는 불가능해집니다. 니체의 관점주의는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식은 특정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상대주의와 다릅니다. 모든 관점이 동등하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각 관점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을 가진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세대 차이도 단순히 구세대의 고루함이나 신세대의 경박함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겪은 시대적 경험에서 비롯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도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를 우선시하는 관점의 차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건강한 대화의 시작점입니다. 니체가 현대인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행을 외부 탓으로 돌립니다. 부모가 잘못 키워서, 사회가 불공정해서, 운이 나빠서 등등 수많은 핑계를 댑니다. 물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좌절하고 누군가는 성장합니다.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때로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엄청난 자유를 의미합니다. 내 삶이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현재의 어려움에 갇혀 있지 않고 미래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자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니체 철학은 개인주의를 옹호하지만 이기주의와는 다릅니다. 개인주의는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추구하며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기주의는 타인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강한 개인은 타인을 짓밟고 올라서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타인과의 비교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 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부터 직장 생활까지 모든 것이 타인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우위를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남들보다 뛰어나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니체는 이것이야말로 노예, 도덕의 전형이라고 비판합니다. 진정한 귀족 도덕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나옵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내가 정한 가치를 실현하며 내 안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치는 것입니다. 이때 타인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가는 동료가 됩니다. 누군가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가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열등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니체의 건강 개념도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니체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는 건강을 단순히 육체적 상태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삶을 긍정하는 힘이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정신이 건강하면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건강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종종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고 몸매를 관리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 검진 수치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자신의 정신적 상태나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니체가 보기에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생명력의 충만함이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니체는 또한 우정에 대해서도 깊은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친구란 나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내 약점을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더 높은 것을 요구하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는 점점 피상적이고 소비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교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의 바르지만 형식적이고 친절하지만 거리감이 있습니다. 니체가 꿈꾸는 우정은 서로를 높은 곳으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격려하며 각자의 가능성을 최대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때로 충돌이 있을 수 있고
불편한 진실을 직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맹목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배려하되 타협하지 않으며 함께하되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진정한 우정의 모습입니다. 챕터 9. 니체 철학으로 바라본 현대 문화와 예술. 니체는 예술을 단순한 오락이나 장식이 아니라 삶의 본질적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위대한 자극제였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예술의 힘이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예술이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는 현상과 대비됩니다. 예술은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경시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며 소비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하지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예술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우리에게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지루함과 반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게 만들며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시킵니다. 음악을 들으며 감정이 정화되고 그림을 보며 세상을 새롭게 인식하며 문학을 읽으며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높입니다. 현대의 대중문화는 니체가 우려했던 마지막 인간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자극적이지만 깊이가 없고 즐겁지만 의미가 없으며 소비하기 쉽지만 남는 것이 없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게임 등 대중문화 콘텐츠들은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며 경쟁합니다.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폭력성은 더 노골적이 되고 선정성은 더 과감해지며 전개는 더 빨라집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느린 호흡의 예술이나 깊은 사유를 요구하는 작품을 견디지 못합니다. 니체는 진정한 예술이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존의 가치관을 흔들고 익숙한 세계관에 균열을 내며 안주하려는 태도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 예술의 역할입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며 변화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대중문화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며 현실을 잊게 만듭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게 소고 1231위안을 줄 수는 있어도 진정한 성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니체의 음악관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바그너의 음악에서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이 너무 감상적이고 퇴폐적이며 듣는 이를 수동적으로 만든다고 본 것입니다. 니체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음악은 경쾌하고 활력이 넘치며 듣는 이를 춤추게 만드는 음악이었습니다. 현대 음악 산업을 보면 니체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은 점점 더 상품화되고 획일화되며 독창성보다는 대중성이, 예술성보다는 상업성이 우선시됩니다. 니체가 강조한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춤입니다. 그에게 춤은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를 상징합니다. 춤을 춘다는 것은 삶을 가볍게 대하는 것,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 리듬에 맞춰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도덕적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발걸음으로 춤추듯 살아가는 것이 니체가 꿈꾼 삶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무겁게 삽니다.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삶을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다. 니체는 웃음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 모든 것을 비웃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표시입니다.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경직되고 독단적이 됩니다. 반면 자기 자신의 한계와 모순까지도 웃어넘길 수 있는 사람은 여유롭고 유연합니다. 현대 사회는 유머, 감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소한 농담에도 상처받고 가벼운 위트에도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정치적 올바름의 잣대로 검열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경직되고 방어적이 됩니다. 니체의 철학을 현대 기술 문명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고 추천 시스템이 우리의 취향을 결정하며 자동화가 우리의 판단을 대체합니다. 이것은 편리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더욱 수동적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길을 찾아주고 검색 엔진이 정보를 제공하며 소셜 미디어가 관계를 관리해 줍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는 세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경험을 점점 잃어갑니다. 니체가 살아있다면 이러한 현상을 마지막 인간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을 것입니다. 기술의 노예가 되어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도전과 성장을 회피하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기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기술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그것을 참고하되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는 대신 의미 있는 연결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기술 시대에 더욱 필요합니다. 외부의 편리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주체적으로 삶을 창조해 나가는 태도 말입니다. 니체가 현대 교육에 주는 시사점도 큽니다.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표준화된 지식을 주입하고 정답을 찾는 능력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내용을 같은 속도로 배우고 같은 시험을 치르며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개인의 독특성을 억압합니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교육이란 각자의 고유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펼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두를 같은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만의 길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챕터 10. 니체가 말하는 약자의 도덕이 어떻게 우리의 부와 성공을 가로막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무의식은 약자의 도덕이라는 달콤한 마약에 중독되어 성공의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있습니다. 현대 철학의 거인 니체는 인간의 영혼을 잠식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노예 도덕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는 부와 권력을 악이라 규정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가난을 정의와 청렴으로 포장하는 소름 끼치는 심리적 조작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급등주를 타며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보며 저건 투기야, 결국은 망할 거야 라고 저주 섞인 비난을 퍼부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니체가 경고한 르상티망, 즉 패배자의 원한입니다. 당신은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도덕적 우월감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멘탈의 근육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주입한 낡은 도덕관의 노예가 되어 남들이 정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적당히 만족하며 살아라.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말들은 사실, 강자들이 약자들을 관리하기 편하게 만든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불과합니다. 니체는 이런 나약한 가치관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일갈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원칙.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본능적인 감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주인의 철학이 없다면 당신은 평생 타인의 포트폴리오를 뒷받침해주는 들러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약자의 도덕은 당신에게 안락함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야성과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통념이라는 사슬을 끊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결정한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초인의 첫걸음입니다. 남들의 비난이 두려워 과감한 배팅을 망설이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평범함을 연기하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당신 내면에 잠든 압도적인 욕망을 긍정하십시오. 부를 갈망하고 승리를 쟁취하며 나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재편하는 것은 결코 부도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명이 가진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본능입니다. 이제 비겁한 위안의 옷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현실의 파도 위에 바로 서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주권자로 선포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부와 기회는 당신의 발 아래로 굴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